자, 오늘 할 얘기는요. 결국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이 어디까지 떨어질 거고, 어디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는 염두에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굳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라고 말만 해둔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 세부적인 전략들을 스스로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결론이니까 서론과 전개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하여금에 그 결론을 말했을 때 세부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없고 오히려 듣지 않았을 때보다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가져와야 되고요.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귀찮더라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중간중간 멈추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댓글로 좀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설명하지 않고 얘와 연관성이 있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온 그 지표들을 가져왔고요. 그 지표는 바로 환율입니다. 너무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이고 사실 저는 환율을 그 어떠한 거시적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만 이 환율 자체가 너무나도 코어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통해선 제가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에 대한 예상은 아니고요.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올랐을 때 증시는 어떻게, 떨어졌을 땐 어떻게, 환율이 얼마까지 오르면 증시는 어떤 상황, 얼마까지 떨어지면 어떤 상황,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얘랑 코스닥 거죠. 코스피랑 코스피입니다. 코스닥도 달러 기준으로 볼 거고요. 코스피도 달러 기준으로 볼 거고 또 다른 코스피도 달러 기준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같은 코스피를 보고 같은 달러를 보는데 분모에 코스피를 넣냐 아니면 분자에 코스피를 넣냐 요 차이입니다. 일단 코스닥에서 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얘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이 쫙 왔었잖아요 증시가. 그 과정에서 달러는 그닥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원래 달러와 그리고 지수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어요. 달러가 오르면 그리고 지수는 떨어지게 되고 달러가 떨어지면 지수는 오르게 되고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그리고 이후에 1년 동안 랠리를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딱히 달러와 지수 간의 관계가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빠지고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야, 이전 저점, 이전 고점 회복했으니까 이제 떨어지겠지 하고 인버스를 많이 산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당한 게 달러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보인다면 아 이거 이젠 고점이다 떨어지겠다 아 이제 아직 저점이다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달러와 지수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걸 디커플링이라 그래요. 우리가 왜 커플링을 끼면 서로 마음이 이어지잖아요. 디커플링, 커플링 벗어 던진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끝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언제 다시 상관관계를 갖기 시작하냐? 2022년 2월과 3월부터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장의 고점이죠. 코스닥의 고점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은 아니었을 거예요. 얘가 1% 올랐을 때 얘가 1% 떨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 음의 관계를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얘가 오르고 얜 떨어지고 음의 관계를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단순하게 집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코스닥이 이 달러가 오르면서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등할 수 있겠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코스닥 자체가 그렇게 차트가 길지가 않고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코스피를 보는 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성질은 좀 다르지만 코스닥과 코스피 중에서 요번에는 코스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최근에 사람들이 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오른 건 맞지만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빨리 오를 수 있었는데 천천히 오른 겁니다. 1990년대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까지 코스피 증시의 역사상 뭐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도 있겠지만 정말 컸던 이벤트는 코로나를 제외하고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증시에. 자, 첫 번째는 1997년부터 99년도 사이에서 발생했던 IMF 구제금융 위기였고요.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윗세대 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2008년, 2009년 이때 상황이 안 좋긴 했는데 결국에 큰 트리거로 작용한 거는 리먼 브라더 사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그리고 IMF 시절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요때와 똑같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러한 하락들이 요때 경험했었던 공포를 미리 체감한 일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큰 세력들이 혹은 지금 많이 똑똑해졌던 개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퍼센티지로 보여드리면 요 IMF 때는 105%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때는 64%입니다. 지금은 24%죠. 160, 20대죠. 이게 정확히 그 수치가 증가한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게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당시 환율의 바닥부터 고점까지 민감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IMF 때는 100이었고 리먼 때는 60이었고 지금은 20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100은 민감도가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놀랐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리먼 때는 요걸 보고 학습했기 때문에 요때 호되게 당한 사람들이 요때는 조금 미리 판 겁니다. 그래서 덜 민감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리먼과 IMF를 겪은 세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뭐 40대, 50대, 뭐 60대 되는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혹은 뭐 큰고모부 요런 어른들한테 야 그거 지금 조심해야 돼 옛날에 요랬어 요런 얘기를 들은 것처럼 증시도 미리 선반영을 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덜 놀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반영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요, 달러가 추가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주고 지금 1415원이니까 요때 160이었으면 이게 한 40, 50까지만 더 올라간다 치면 달러는 뭐 1600까지 올라간다 가정합시다. 그럼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지금의 상황이 대부분 다 암담하게 봐요. 요때 100이었고 요때 60이었고 아직까지 뭐 20에서 30 정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데 음,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 안정화된다면 그때의 첫 번째 시그널은 아무래도 달러일 것 같다. 달러가 지금 1200대에서 1415원까지 꽤 많이 올랐죠. 근데 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꺾이고 여기서 횡보를 하기 시작한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 하락은 좀 염두에서 버려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지난 뭐 블로그나 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자리가 이제 코로나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 저 때 살 걸 라고 생각했었던 가격입니다. 코스피가 3300 막 이렇게 찍었을 때 아, 코스피 2000대 오면 난 몰빵해야지 요런 가격대예요. 근데 저는 지금 자리가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기가 신용을 넣어서 투자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 현금이 있고 만약에 내가 일을 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고정적인 어떤 캐시플로우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은퇴를 해서 은퇴 자금을 들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현금만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였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 현금 말고 신용을 같이 넣었을 때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좀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범글로벌적인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결코 바닥은 천천히 내려가 가지고 담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이벤트가 터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요, 정말 마지막 바닥은 아래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끝나거든요. 요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남은 현금을 다 때려받고 인생 베팅을 할 수 있는데, 누군가 만약에 또 신용을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 신용은 무조건 담보 비율을 가져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5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쳐요. 그러면 총 나의 투자 자금 1억 5천인데 1억 5천 중에서 나의 순 자본은 1억입니다. 그러니까 5천은 남의 돈인 거예요. 근데 1억 5천 중에서 이 빌려준 사람은 자신의 빌려준 5천만 원이 상환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5천 빌려가서 1억 5천으로 나중에 뭐 15억이 돼도 뭐 150억 뭐 억만장자가 돼도 관심이 없어요. 얘들이 필요하는 거는 빌려준 돈 제때 갚고 플러스 이자로 보답하는 겁니다. 이자도 빌려간 돈에 대해서만.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고, 저는 선물을 투자를 하는데,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렇게 요런 자리에서는 남은 현금을 때려놓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아래 꼴이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사람들 난리 날 때 때려 박는 게 승부수인데, 누군가는 여기서 기회를 보고 있을 때 본인은 여기서 청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간 포지션이 사라지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여기다 껴서 말하냐면, 신용을 지금 쓰면 안 된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신용을 쓴 적이 없습니다. 현물 주식에서 절대 안 쓰고요. 전 선물을 따로 하기 때문에 선물에서 신나게 신용을 쓰고요.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단타를 치는데, 증시, 특히나 이 현물 주식을 하는 데서 신용을 쓰는 거는 본인이 일단 포지션을 잡고 재빠르게 나올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굉장히 허무하게 본인의 포지션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수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코로나 때, 요때 보면요, 이전부터 조금씩 오르고 얘는 떨어지고, 2017년도부터 20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요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중 무역 터지고, 반도핀 조세 때리고, 미중 무역 전쟁하고, 뭐, 히토리오 뭐 수출 안 하는 난리치고, 그 와중에 미국 이란 가가지고 더 말싸움하고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이 얻어 터져가지고 증시가 그때 이렇게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일본이랑도 좀 한번 싸워가지고, 물론 일본이랑 싸운 걸로 좋은 영향을 얻긴 했지만 일본이랑 싸우면서 여러 가지로 되게 우리나라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떨어지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달러가 그닥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어요. 천천히 오르고 있다가 코로나 이후 낙폭을 만들었을 때는 달러가 올라가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상황을 코로나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리먼 때랑 IMF 때랑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떨어지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실패, 그리고 물가를 못 잡은 것들, 경제 성장률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것이지, 코로나처럼 확 이벤트가 터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 이후로 봐도 증시가 오르는데 환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는요, 떨어지고 오르는 과정에서 환율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는 전 세계가 처음 맛본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반응을 못한 거죠. 이걸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광기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 밸류에이션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시장에서는 돈이 막 몰렸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왔었고. 여튼 지금 뭐 중간중간에 뭐 굵직한 이벤트들도 많지만, 증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현 상황과 가장 비슷한 건 아무래도 IMF 때랑 그리고 리먼 브라더 사태 때다. 근데 그때 당시에 지수의 움직임들을 보면 달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 최근에 2022년 초반부터 오른 거를 보면 한 20%, 30%대 밖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요때 보면 100이었고요. 거의 100에서 90 정도 됐고, 요때가 60이었어요. 요걸 보면 얘는 얘를 선반영해서 미리 빠졌기 때문에 민감도가 적었던 거고, 지금은 이 둘을 보고 민감도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덜 하락하고 환율도 덜 상승한 것인지, 요건 지켜봐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선반영했든 말든 간에 얘가 조금 눌릴 때가, 그래야지 증시가 안정기가 올 수 있겠다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환율과 증시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표현한 건데,
이거를 분모와 분자를 뒤집으면 오히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면서 선행하는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보라색 선이 제가 환율을 뒤집은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초반 그리고 21년 후반 증시의 마지막 꼭대기 여기였죠. 이때 보시면 보라색 선이 미리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얘에 따라서 증시가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터진 시점이 여기였어요. 2022년 1월 17일 정도였습니다. 이때부터 달러의 로그 움직임을 증시가 선행하면서 이렇게 빠져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면 구름대 같았습니다. 구름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죠. 요거랑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일목균형표 아시죠? 저는 쓰진 않는데 이치모토 인덱스라 해가지고 일목균형표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는 달러입니다. 달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선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후행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증시가 지금 이 달러 밑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준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를 때 떨어지고 떨어질 때 오르고 여기 상관관계라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기준으로 증시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달러의 움직임이 나와야겠느냐? 올라줘야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모습이 나오냐? 얘가 미리 좀 자리를 터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보라색 선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1400 얼마대에 이 환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얘가 떨어지고 이 보라색 선이 올라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증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아래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아내면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보라색 선이 만약에 선을 색깔을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 벌려준다면요. 그러면 증시로서는 저항이 올라주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이 풀어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아까 설명했던 거랑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2020년 3월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코로나 상승기까지 지수와 달러의 어떤 연관관계가 많이 깨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코릴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얘가 오르면 얘가 떨어지던,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오르건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지 분석이 될 텐데 요 구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얘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여기까지 올라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던 게. 근데 그 움직임이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던 게 요 구름대부터였다. 저항부터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달러의 역관계를 분석했던 보라색 선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결국에는 얘가 만약에 여기를 하향 돌파하지 않고 간다면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자리 잡고 지지를 받아줄 수 있겠다. 다시 아까 그 반대로 움직이는 지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MF 때랑 그리고 리먼 때를 볼게요. 그때 보면 달러의 이 로그 움직임과 얘가 보이시죠? 얘 오르고 얘 오르면서 이렇게 X자를 보여줍니다. 지수 떨어지고 얘 오르고 지수 떨어지고 얘 오르고 이렇게 X를 보였어요. 지금은요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나왔죠. 이게 무슨 의미냐? 얘가 만약에 IMF 때랑 리먼 때랑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면 당장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24년도까지 넉넉히 보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에 만약에 IMF 때랑 리먼 때처럼 움직임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이 나오고 증시는 추가 하락이 나오고 환율은 더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신용을 넣어서 투자하는 것은 비추합니다. 저는 오히려 장이 바닥을 완전히 찍었을 때 그때 하든 말든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긴 텀을 보고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 정확히 어디까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넌센스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요. 결국엔 대응의 영역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또 다른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 스탠스에 맞게 저도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달러가 조금 누그러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지수가 바로 그거에 따라서 오르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하방을 멈추고 좀 길 수라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뭐 좀 암담한 얘기만 했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을 잡아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혹은 내가 신규로 취득하려고 하는 종목이 달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좀 여겨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가 더 많이 올라요. 지금 1,400원대죠. 1,400원대인데 얘가 만약에 최고로 오른다면 저는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1,700원도 못 갈 이유 없죠. 그 이상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달러가 올랐을 때 지금까지의 경향성으로 본다면 지수는 떨어질 텐데, 그럼 모든 종목이 떨어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달러가 올랐을 때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익성이 극대화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내수 산업을 기반으로 해외로 진출을 하죠. 근데 어떤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대부분의 수익을 뽑아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지금은 일본이 많이 좀 퇴물되긴 했지만, 과거 일본이 정말 잘 나갈 때, 일본의 엔화가 거의 금과 같은 가치를 지났을 때, 그 밑바탕이 됐던 거는 결국에 소니나 페나소닉이나 미쓰비시 같은 정말 강력한 제조업 기반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물건을 해외에 가서 왕창 팔아대고 달러를 가져와서 국채를 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1,400원이면 꽤 비싼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만약 추가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혹은 더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400원대와 1,300원대에서 적응을 해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러한 고환율 시대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를 봐야겠죠.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영상을 올렸던 기업들 중에 한 두세 기업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 기업들은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달러가 오르는 것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웃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본인 회사들의 주가는 왕창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성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 결국에 환율이 오르든 증시가 떨어져가지고 자기 종목도 떨어지든 결국엔 회사가 돈을 잘 벌면 그에 대한 보답은 받을 거니까요. 주주들은 그만큼 인정을 해줄 거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제가 아는 몇몇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상장 예정인 기업도 아니고요. 제 지인이 다니는 회사 이런 데도 보면 해외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오고, 원래는 국내에서 만약에 생산하던 기업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오고, 이러한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여튼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서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안 찍었던 이유가 솔직히 뭐 찍을 맛이 안 나서. 그러니까 저는 크게 이렇게 막 우울하거나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장들을 몇 번 경험하면 더 많은 짬바가 생길 것 같아서 기쁜 마음도 있고 조금 걱정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조금 파고 파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